루이 16세가 파리 시청에 행차했을 때 이제 파리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그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삼색 표시입니다. 이 삼색 표시가 그때 탄생했던 것인데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은 파리의 색깔이고 파리의 깃발이 파란색과 빨간색인데 이것은 14세기에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시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만든 깃발색입니다. 그리고 하얀 색깔이 왕의 백합꽃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이제 왕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로 이 삼색을 합친 것이죠. 그런데 이 삼색을 좀 더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모두가 종교적인 색깔입니다.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를 뜻하고요. 빨간색은 순교자의 피를 뜻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제리우스라고 하는 그 생드니 수도원장이 이 하얀색을 왕실의 상징으로 쓰라 이렇게 권유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인데 아무튼 파리의 색깔과 왕의 색깔을 합쳐서 이 삼색 표시가 태어났는데 이 삼색 표시 때문에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10월 5일 날 그 아낙네들의 행진을 얘기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중요한 고비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파리를 모방해서 지방에서도 농촌에서도 계속해서 그 농민이 시위를 벌이고 파리에서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부르주아 민병대가 생기는데 부르주아 민병대 이름이 이제 국민방위군이 되는 것이고 파리에서는 총사령관이 라파예트 후작이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농민들은 영주들의 성관을 막 불지르고 문서를 약탈하고 왜냐하면 그 영주들이 계속해서 옛날 문서를 뒤져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분노에 찬 농민들이 영주를 성관을 약탈하고 방화했던 것이죠. 이렇게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압박을 느낀 국민의회의 의원들은 8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봉건적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를 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문서인 인권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인권선언을 내놓게 되는데 왕은 사실상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그때 나온 그 인권선언문의 그 그림을 보면 여기에도 상징이 많죠. 그 왼쪽 위에 있는 여성의 옷이 빨간 옷과 파란 옷 그리고 소매를 걷었는데 소매가 하얀색이죠. 이것은 바로 삼색을 뜻하죠.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를 뜻하는 여성이고 오른쪽에 천사는 막대기로 삼각형의 눈을 가리키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굽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인권선언문을 내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빨간 모자는 이것은 고대 로마에서 해방노예한테 노예 신분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자예요. 그래서 이걸 프리기아 모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상징을 씌우고 있는 창날, 창은 바로 혁명의 무기이고 그 다음에 창을 둘러싸고 있는 회초리 다발이 보이죠. 이 회초리 다발이 고대 로마의 그 집정관이나 이런 그 사법관, 행정관 이들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회초리인데 이것은 바로 권위의 상징이고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권선언문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면서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루이 16세는 겉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세력과
화해한 것처럼 했지만 이 문서에 승인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월 1일 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랑스 왕궁 수비대가 아주 호합한 연애를 벌였다는 소식이 10월 2일 날 파리의 사람들에게 들리죠. 그래서 파리의 민중들이 아주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어요. 한 끼에 5리브르 이상 되는 그러한 식사 그리고 술을 진탕 마시고 특히 그 자리에서 혁명의 상징으로 갓 태어난 삼색 표시를 이런 건 개나 줘버려 그러면서 땅에다 놓고 짓밟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실의 상징인 검은 리본을 달았어요. 오스트리아 왕실은 바로 왕비의 친정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불러다 놓고 왕비 만세라고 하면서 왕비의 친정의 색깔을 상징적으로 달고 프랑스 혁명을 거부하는 그러한 소식을 파리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10월 5일 날 이 파리의 안악들이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것들은 호합판으로 잔치를 벌이고 프랑스 혁명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르사유로 행진하기로 합니다. 1682년에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루이 14세가 파리에서 떠났을 때부터 파리는 사실상 정치적인 기능으로서 수도 역할을 빼앗겼는데 이제 이 혁명기의 여성들이 바로 왕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파리에 앉혀놓아서 다시 정치적인 중심지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왕과 국민의회는 언제나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대표들이 의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 곧 국회가 있는 곳이고 국회가 있는 곳에서 왕은 멀리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띨르리 궁에 왕을 잡아다 놓고 부랴부랴 베르사유에서 국민의회가 파리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가 이제 다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1790년 7월 12일 날 성직자 시민헌법을 만듭니다. 그것은 부랴부랴 만든 이유가 7월 14일 날 전국 연맹제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 전국 연맹제는 1790년 7월 14일 그러니까 파리에서 바스티유를 정복했던 제 1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에펠탑이 서 있는 그 뒤에 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에콜 밀리테르라고 하는 군사학교인데 이것은 루이 15세가 가난한 귀족들의 자식들을 군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관학교예요. 이 파리의 사관학교를 본받아서 전국에 사관학교가 생기는데 나폴레옹도 바로 이러한 지방 사관학교 출신으로 혜택을 받아서 장교가 되고 프랑스 혁명기에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황제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파리의 군사학교 앞에 넓은 공터 그것이 샹드마르스인데 그것은 연병장이죠. 거기에 가운데 조국의 재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 조국의 재단을 쌓아서 프랑스 혁명기 내내 거기에서 중요한 행사를 여는 것이죠. 이때 한 30만 명이 거기 그 주변에 관객으로 동원되어 있고 저쪽 끝쪽에 군사학교 앞에 천막이 왕의 자리입니다. 1790년 7월 14일 전국연맹제 제1차 전국연맹제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불만 세력들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분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아주 부당한 대우들, 귀족들, 대개 장교는 귀족들이고 나이도 어린데 계급이 높다고 해서 평민 사병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군대의 자금을 장교들이 다 관리하면서 제때 봉급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의 자유의 바람이 불자 이 군인들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네가 결정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사실상 상명하복의 문화가 통해야만 기강이 서는 곳인데 이 혁명 이후의 군대는 자기네들이 자금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장교들에게 반항을 하고 결국 그것이 중요한 그 군사반란까지 연결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군사반란은 잔인하게 탄압을 당하고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이틀 전에 또 국민의회가 제정했던 성직자 시민헌법이 있죠. 그것을 왕이 승인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자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직자 시민헌법에 대해서 그 성직자들에게 충성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서를 해야 되는 그 하나의 그 과제를 주니까 여기에서 양심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나는 도저히 성직자 시민헌법에 그 동의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알프스산 너머에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눈치를 보는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도 성직자 시민헌법은 나쁜 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종교인들이 거기에 복종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그래 한편에서는 선서 사제와 그 다음에 선서를 거부하는 사제 이렇게 분열되고 그 사제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분열되고 이렇게 그 분열하는 가운데 왕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을 따르겠다고 겉으로는 혁명 세력과 화해를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카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특히 종교인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왕의 두 얼굴이죠. 야누스의 왕 루이 16세가 왼편 우리가 보기에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헌법을 소중히 한다고 쓰다듬고 거이고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종교인의 손목을 잡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머리 위의 왕관이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인가 하는 것이죠. 헌법을 지키겠다고 할 때 왕관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데 종교를 위한다고 할 때 왕관이 떨어질 듯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이 16세가 처한 딜레마를 그대로 표현해 준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 성직자 시민 헌법은 1000년 이상의 그 종교를 혁파하는 아주 그 문서화하는 그리고 종교인을 시민사회의 공무원처럼 만드는 그런 헌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분열의 굉장히 중요한 불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겉으로는 혁명에 그 협조하는 척하면서 미라보 같은 사람과 밀약을 맺어요. 이 미라보는 그 백작인데 평민의 그 대표로 제3신분 대표로 전국신분의 의원이 됐죠. 그래서 국민의회에서 아주 그 유창한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미라보가 바로 왕과 밀약을 맺어서 왕에게 매수당해서 왕을 위해서 은근히 일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왕이 헌법에 복종하는 신용을 하면 어떻게든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밀약을 맺고 돈도 많이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1791년 4월 2일 날 사망합니다. 왕은 점점 구석에 몰리게 되는데 왕을 결정적으로 더 꼼짝 못하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은밀하게 그 왕을 어떻게든 파리에서 빼내가지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는 동부 지방으로 옮겨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랑했고
흠모했던 스웨덴 장교인 페르센 백작이죠. 이 페르센이 바로 마차도 구하고 은밀하게 부위의 장군이라고 동부에 있는 사령관,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령관과 은밀히 비밀 편지로 연락을 해서 도주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1791년 6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밤에 도주합니다. 그래서 그 동북쪽, 파리에서 동북쪽 한 250km 떨어진 바렌느까지 도망가서 국경에 거의 다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요. 꼬박 250km를 달리는데 그때 마차로 시속 한 12km 정도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 중간중간에 말을 마차에 갈아 매려고 가는 게 역참이라고 있잖아요. 그 역참에서 말을 바꾸는데 그때 왕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역참장과 그 사위가 알아보고서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왕인데 그 왕의 얼굴은 아시냐라고 하는 지폐에 지금 그림에 아시냐 지폐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 지폐의 왼쪽 위에 왕의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본 사람도 있고 또는 1790년 제1차 연맹제에서 거기 참가했던 국민방위군으로 멀리서 왕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부주의하게 마차에서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가끔 바람도 쐴 겸 내리고 파리에서 점점 멀어졌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나데다가 이제 얼굴을 자고 발각당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곳에 있는 역참장인데 그 두루에라는 사람이 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두루에가 어떻게든 왕을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달리는 것이죠. 근데 왕은 동부의 국경 쪽으로 이제 가는데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먼저 떠났던 마부가 다음 곳까지 왕을 데려다주고 다시 자기 업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 두루에를 만나서 바렌느 쪽으로 간다라는 정보를 알고서 이 두루에는 숲속 지름길을 통해서 미리 바렌느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일가를 잡은 거죠. 왕일가가 잡혀서 그 바렌느라는 작은 마을 한밤중 깜깜한 밤 11시에 잡혀서 그 마을의 식료품상인 소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갇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왕은 그 이튿날 하루 걸려서 간 길을 닷새 걸려 되돌아오는 거죠. 나흘 닷새 걸려서. 그래서 파리로 돌아와서 이제 붙잡혀 있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바로 이튿날 아침에 알게 돼요. 그랬는데 국민의회에서는 2년 동안 열심히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은 입헌군주정 헌법이죠. 왕이 있어야만 되는 헌법인데 이제 헌법을 거의 끝내는데 이렇게 왕이 사라지고 이제 민중은 왕을 없애라, 폐위해라. 우린 왕이 필요 없다. 또 남부 지방에서 벌써 이제 왕이 필요 없는 공화국을 세우자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서 민중이 모여서 탄원서를 이제 제출하기로 하는데 이 샹드마르스 아까 조국의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날이 7월 17일이에요. 근데 7월 17일 날 거기 탄원서를 제출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이 초대 민선시장, 국회의장을 지내고 초대 파리 민선시장을 지낸 바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방위군을 풀어서 그들을 저지합니다. 이제 헌법이 이제 완성될 찰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어떻게든 왕은 스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납치당했다라고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이제 왕을 정직시켜서 권한을 정지시키지만 만일 왕이 우리가 만든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왕이 국민의회에 나가서 자기는 헌법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복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군주가 이제 입헌군주가 되면서 왕은
행정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역시 입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입법의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1791년 9월 달에 왕이 승인하고 복종을 맹세한 헌법, 이것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성문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헌법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을 정할 의원 선거를 해서 뽑은 것이 입법의원인데요. 입법의회 의원들은 모두가 초선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이제 법으로 구현할 의원들을 뽑아서 출범시킨 것이 1791년 10월 1일의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는 상당히 아주 고단한 의회였죠. 물론 전국 신문에서 국회 재원의원으로 변신했던 사람들도 고단했지만 더 큰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입법의회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대외 전쟁까지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의회에 갈 길은 굉장히 험난하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정복이 있은 그날부터 귀족들이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1790년 7월 12일 성직자 시민헌법 이후에 성직자들에게 선서를 강요하고 점점 더 혁명이 고착화되니까 귀족과 선서를 거부하는 사제들이 외국으로 망명합니다. 이러한 그 외국으로 망명한 귀족과 성직자들은 외국의 군주들, 즉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과 손을 잡고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을 돕고 자기네들 옛날의 권리를 되찾겠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았는데 입법의원들은 바로 다 초선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베스피에르가 이미 재헌의회 막바지에 재헌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절대로 입후보할 권리를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법의회는 초선들인데 이들이 맡아야 할 나라에는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입법의회는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대외전쟁, 즉 4월 달부터 시작된 벨기에 지방에서 시작한 대외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그리고 왕은 왕대로 혁명을 승인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헌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외국에 나가 있는 망명객들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나는 것은 1789년에 그렇게 인기가 드높았던 라파예트가 이제 전방에 나가서 외국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가끔 파리로 몰래 잠입해가지고 왕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으름장이나 놓고 다시 전방으로 가고, 그래서 민중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루이 16세는 이 장관들, 특히 지롱드파의 장관들을 해임하고 회의양파, 즉 좀 더 온건한 회의양파 장관들을 임명하고, 이러니까 민중들이 가뜩이나 전쟁에서 위협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생활도 펴지도 않고 혁명도 지지부진한데 왕이 자꾸 수구 세력들과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롱드파는 지롱드파대로 이 민중을 이용해서 왕을 압박하려고 노력해서 일으킨 사건이 띨러리 침입 사건입니다. 6월 20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6월 20일, 1789년 6월 20일에는 바로 그 죄드봄의 선서를 한 날이고, 그 다음에 1791년 6월 20일 밤에는 왕이 도주했던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그 기억이 있는 날이 대체로 사건이 일어나기 좋은 날이죠. 왕궁을 갔다 온 이후에도
왕은 미지근하게 혁명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의 아주 급진적인 그러한 그 투사들이 왕을 폐위하라. 그리고 가끔가다 나타나서 그 민중을 협박하는 라파예트를 체포하라라고 하면서 8월 9일까지 답을 들려달라라고 하지만 국민의회에서는 라파예트의 혐의를 벗겨주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아침에 이런 그 띨르리 궁을 포위하고 민중이 전투를 벌이는 거죠. 당통이 8월 10일 날 아침에 혁명 코민을 조직하고 베띠용이 파리의 2대 시장이에요. 파이 다음에 민선 시장인데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가택연금하고 이제부터 그 왕궁을 공격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루이 16세는 8월 10일 새벽에 그 왕궁 수비대를 사열하죠. 그 점검을 하고 격려하고 들어가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때 이미 파리 시청에서 그 좌군과 우군 두 개 군대가 센강 남쪽과 센강 북쪽으로 해서 서쪽의 띨르리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2의 혁명이라고 하는 8월 11일 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국민의회, 그 입법의회의 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입법의회의 의장석 뒤에 쇠창살이 보이는데 그 쇠창살 뒤에 방은 옛날 속기사의 방이라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의회 활동을 관찰하고 기사를 작성하던 곳인데 거기에 임시로 왕의 일가를 집어넣고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장에 상필로트 민중들이 들어와서 왕을 폐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이 시위대가 벌이는 논쟁을 하루 종일 지켜보죠. 그래서 루이 16세에게는 이 8월 10일의 이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띨르리 궁 잠깐 거리거든요. 띨르리 궁에서 띨르리 정원을 건너서 바로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 10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에 와서 결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8월 13일 날 사흘 뒤에 이제 이 루이 16세를 이제 파리 코민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의 가족은 파리 코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 코민은 이들을 이제 땅풀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하는 거죠.